템베거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오늘은 그 이은택 KB증권 이은택 연구원 유명하죠. 이제 이그전이라는 걸로 많이 좀 그 애널 보고서 많이 나왔는데, 이분의 그 팀이 2022년 주식 전망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89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내용 많은데 진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은 2022년 코스피 타겟을 3600포인트로 제시한다. 이제 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유동성 랠리 이후 긴축 조정 이후에 다시 그 밸류에이션 반등 랠리,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인한 랠리가 이제 반복돼서 이제 3600 정도로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제시하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기대되는 건 주도주 랠리, 다시 연말에 휴지기를 거치는 주도주로 복귀할 것인데, KB증권에서는 중소형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컨텐츠, 미디어 엔터 게임, 친환경, 배터리, 수소, 원전, 풍력, 뭐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긴축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좀 이렇죠. 유동성 랠리로 2002년 1월까지 5거래일 동안 이제 3266포인트까지 올라서 이제 제대로 상승이 되지 않았죠. 거의 한 작년 한 3월부터 그 올 1월까지 급등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제대로 된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조정을 거치면서 쭉 왔는데, 실적이한 경기는 아니다 이거죠. 이익 성장 컨센서스는 늘었는데 이제 주가는 전혀 오르지 못했다. 결국 그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주가가 횡보했다는 것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급락했다. 12개월 포워드 PER, 그 코스피 PER, 이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4.6배에서 10배까지 좀 낮아진 부분이고, 그럼 왜 낮아졌을까라고 이제 보면은, 그 보통 긴축에서 1년 동안은 유동성 랠리가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1년, 뭐 짧게는 6개월까지는 긴축 조정, 경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풀린 유동성을 흡수. 현재는 이번에 단계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이후에 또 6개월부터 한 1년까지는 반등 랠리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살아나면 반등을 한다, 좀 이런 얘기고, 현재는 긴축 단계 조정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5차례에 걸쳐서 긴축 후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난 후에 이제 주가 상황을 봤는데, 85년, 93년, 그리고 98년, 03년, 가장 최근에는 언제죠? 금융위기 때 08년, 이렇게 5가지에 걸쳐서 봤는데, 4번은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올랐지만 한 번은 이제 좀 떨어졌다. 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요게 물음표인 거죠 현재. 근데 5번 중에 4번은 올랐고 한 번은 떨어졌어요. 이 4번과 한 번의 차이는 이제 좀 있다, 좀 이런 얘기죠. 마지막 반등을 성공하지 한 번은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왜 그런 걸까를 보면, 이제 그 이은택 연구원은 98년에는 이제 우리가 IMF라는 그런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그런 어떤 힘든 시기를 거쳤죠. 이때는 세계 경기는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하고 아시아 일부 국가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좋아지다가 또 99년, 2000년 이후에 또 그때 또 세계 경제가 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 후에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로 같이 무너졌다. 나머지 4번은 이제 세계 전체적인 경기 침체였던 거고, 그 반등 못한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은 충분했을까?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평균 조정폭은 5번 기간 평균 조정폭은 약 17%. 하지만 지금은 한 12% 조정밖에 안 됐죠. 그러면 한 마이너스 5%의 조정이 더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생길 것이냐? 또 그렇게 보고 있진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그 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17%의 조정을 거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개월에서 10개월 지금 가까운 조정이 일고 있죠. 해서 이런 어떤 낙폭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거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큰 낙폭은 일어나지 않고, 물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은 2870포인트는 지켜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등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건데 5차례를 딱 한 번만 저희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한 번은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 동아시아 몇 개국에 국한된 경기 침체, 나머지는 이제 세계의 글로벌 경기 침체였다 이거죠. 해서 경기 침체 일주일이 1년 시기였지만 다시 글로벌 경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선행지수 마이너스에 빠지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이제 같이 빠졌다, 좀 이런 얘기죠. 지금도 좀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코스피 선행 PER 14.6배까지 급등했다가 10월 초 10.1배 수준으로 급락했다. 낙폭 절반 정도만 되돌려서 PE가 최고 12.3배까지만 해도 한 22%의 상승률을 코스피가 한 3,500을 넘길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그래서 한 3,600 정도로 KB증권에서는 이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업종 전략을 보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한국 증시 주도주 탄생의 법칙. 주도주는 언제 탄생이 될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반도체가 숨죽여야 주도주가 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부동의 시총 1위 기업이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를 넘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 나머지 종목은 숨을 죽여야 됩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 게 11월부터 거의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50, 거의 한 7, 80% 올랐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의 한 그때 5만원에서 9만원까지. 그때는 제 개인적인 체감 수익률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 모든 유동성을 삼성전자가 흡수해버린 거죠. 네. 당연히 제가 IT 쪽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물론 수익은 났습니다만 그때는 수익률이 차라리 올해 2월부터 7월, 6월까지가 더 좋았고 그때는 안 좋았던 기억이 이제 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코스피 상대 주가, 이게 올라가면 삼성전자 코스피 대비 오른 거고 떨어지면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대비 떨어지는 건데 재밌죠? 삼성전자 코스피 대비 떨어질 때 주도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조선기계, 2004년에는 조선기계, 그리고 자동차 섬유화학이 그 2010년도 요때 나타났고, 그리고 코스피가 박스피 횡보할 때 이때 삼성전자도 거의 횡보인데 화장품 10배 넘게 갔죠.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바이오, 그리고 또 1월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첨하니까 중소형 성장주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콘텐츠, 친환경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일어나려면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제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하거나 잘 오르지 않아야 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2022년도 반도체에 대한 탑다운 의견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률 컨센서스는 20점인데 내년도 이익치를 20.1이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잡아놨는데 실제 이렇게 되진 않고 10대 주무관 정도가 아닐까. 올해보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2022년 스타일 전략은 상반기는 중소형 성장주, 하반기는 대형 가치주로 가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2022년 초까지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그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거에 대비해서 나타났을 때 이제 금리 어쨌든 테이퍼링 하면서 축소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당연히 금리 올리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하반기 대형 가치주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건 지난번에 시장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한 바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 성장주, 미디어,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이런 쪽에 투자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형 가치주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금리와 이익 성장률은 내년까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연히 이익 성장률이 둔화될 때는 성장주의 어떤 주식이 더 아웃퍼폼할 때가 많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엔터, 게임, 친환경, 배터리 원전 포함, 그리고 바이오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형 가치주 중 일부 개별 기업에 주목할 것을 추천하는, 예를 들어 LG화학, 삼성, SDI, SKC와 같이 기존 국영제 산업에서 신경제 산업으로 탈피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게 보급률이 20%까지는 그 보급률을 이제 보급하는 주식이 오르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유선통신 SK텔레콤을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망을 할 때는 20%까지는 SK텔레콤 주가가 올랐는데, 보급률이 60% 이상일 때는 그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서비스 플랫폼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망이 60% 이상 될 때,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네이버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네이버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을 위한 어떤 서비스에 주목하자, 예,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에 주목하지만 그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대형 규제 발목에도 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컨텐츠를 좀 추천하는 거고, 둘째 뭐 개인정보 보호, 이것도 뭐 컨텐츠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도 좀 들어가지 않는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 발전은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근로 발전의 단축은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뭐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미디어, 게임, 엔터 좀 이런 쪽에 더 확장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석유와 석탄의 예를 들었습니다. 1920년대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지금같이 그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러면 석탄에 더 투자를 하고 석탄을 더 많이 캤느냐? 그렇진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석유 발전을 더 빨리 늘리려고 하고 석유에 대한 더 투자가 늘어났다. 현재도 석유를 탈피하면서 잠깐 동안에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석유 가격이 늘어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 친환경에 대한 뭐 수소,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어떤 원전 같은 그런 쪽에 더 일어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관리는 크게 뭐 이것도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저평가됐다, 너무 소외됐다, 너무 크로스닥에 올라간 거에 비해 너무 소외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활동이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 풀리면서 그런 어떤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더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기업들이 그동안 보유했던 그 보유 현금을 가지고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더 투자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해서 투자 그 건강 관리에도 이제 관심을 갖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 벌써 13분이나 얘기가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KB증권의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고, 근데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엔 어떻게 될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과거의 사례에서 현재까지는 큰 이변 없이 그렇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올해도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김영익 교수, 오늘 갑자기 인터넷 하다가 이 김영익 교수가 뭐 내 평생 못 본 폭락 옵니다, 준비합시다,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큰 논리는 없습니다. 뭐 법비지수 평균치 훨씬 넘어. 이제 법비지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GDP가 뭐 2,000조면 주식이 2,000조면 100%고 주식이 시가총액이죠. 4,000조면 이제 200%입니다. 근데 그 미국은 이미 330%를 넘어섰다 이거죠. 버핏은 이게 100%가 넘어서면 과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전에 그 2000년도 그 버블 때는 200% 정도가 아마 됐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예로 들어서 330이면 너무 비싸다. 집값도 뭐 자산도 다 거품이다 해서 폭락장 온다 뭐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반박할 뭐 얘기가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가 브랜드 가치, 무형 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가총액은 점점 높아지고, 가치를 매기는 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뭐 1년에 1,000억 달러의 그 GDP 창출 가치를 지닌다면,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미 1조가 넘거든요. 해서 그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21년에는 1,000억이란 가치를 생산하지만 뭐 5년 후, 10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를 더 생산할지 모르거든요. 해서 이미 그 기업의 시가총액은 뭐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 GTS도 마찬가지입니다. GTS가 뭐 하이브에서 뭐 영업이익을 500억 밖에 못 벌어들이지만, 그럼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500억이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 그 무형 자산 좀 이런 거를 포함하면 버핏 지수는 조금 현재에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마치고, 뭐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항상 이런 긴축 유동성 랠리와 긴축 조정이 있고,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랠리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주식 투자하고 있고, 뭐 내년도에 한 3,500, 3,400 뭐 이 정도 되면 뭐 당연히 저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뭐 나는 뭐 이 생각에 맞아 하면은 투자를 하시면 되고, 김영익 교수 같이 폭락장 온다 하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고, 뭐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상입니다.